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어떤 기본적인 논리 자체에서 약간 좀 빠져나가서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갖고 이 돈이 많은 분들은 어떤 부동산을 한 군데만 투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군데 투자할 텐데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할 때 어떤 식으로 나눠 투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걸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 1952년도에 마코위츠라는 사람이 이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별다른 빛을 못 보다가 결국 이 논문 자체가 199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아주 어마어마한 논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내용이 많고,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공부할 이유도 없고 그런 거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 그 10억을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 10억을 갖고 있는데, 보통 이건 전부 다 주식시장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식인데, 이건 A라는 주식은 우산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우산. 자, 이때 이제 여기다 다 투자했다고 쳐볼게요. 다 투자하게 되면 뭐 기대 수익률, 전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 각 상황하에 수익률을 확률로 가중 평균했더니 한 10% 정도 나온다. 그 다음에 위험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분산이라든가 표준 편차로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 8% 나온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다 다 100% 다 투자했다. 그럴 경우는 앞으로 이 투자 이후의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무진장 많이 온다면 아무래도 우산은 잘 팔릴 겁니다. 우산 잘 팔리니까 우산 만드는 회사는 뭐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 배당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막 그 투자 차익도 많이 누릴 수가 있으니까 막 서로 구입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이 높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만약에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 그럴 경우는 또 우산 굉장히 안 팔리겠죠.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산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걸 호황이라고 하고 이걸 불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될 상황, 이렇게 될 확률을 가중 평균했더니 한 10% 나왔다는 얘기고, 이렇게 벗어나는 정도를 계산해 봤더니 8%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B라는 주식에 100%를 다 투자해 보자. 자, B라는 주식은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요것도 10%이고, 그 다음에 위험은 8%라고 이렇게 가정해보자. 그러면 요 경우에는 이번에 또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에 100% 다 투자했다. 그럴 경우는 그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 그럴 경우는 아이스크림들 이거는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면 아이스크림도 지질 안 팔리겠죠. 이렇게 반대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 그러면 아이스크림도 잘 팔릴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기대 수익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뭐라겠어요? 위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폭, 벗어나는 정도, 이런 것들을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투자하게 되면 위험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한 2분의 1씩 나눠서 투자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보통 이제 이게 나눠서 투자했을 때 이 분산 투자의 대상이 된 집합물들, 요거를 이름하여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트폴리오다. 원래는 여기 예전에는 서류 가방이라는 뜻에서 나온 용어인데, 지금은 이제 분산 투자했을 때의 집합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요거 아주 자주 물어봅니다.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투자비를 곱해주면 됩니다. 1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0% 곱하기 2분의 1 하면 딱 10%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쪽을 3분의 2 투자하고 여기 3분의 1 투자했다 그러면 10% 곱하기 3분의 2 플러스 10%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도 원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8%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8% 곱하기 2분의 1 하면 원래는 딱 8%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요게 위험이 이렇게 예를 들어 한 6% 정도 이렇게 줄어든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반반씩 투자하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반은 우산 만드는 회사에, 반은 아이스크림인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은 잘 팔리겠죠. 그 대신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아이스크림도 지질이 안 팔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손해난 거 이득으로 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의 변동폭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손해난 거 이득으로 이렇게 상쇄되면서, 그 다음에 만약에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 무더울 경우는 이때는 아이스크림 잘 팔리겠죠. 그 대신 우산 또 지질이 안 팔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해난 걸 이득으로 메꾸면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대 수익률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기대 수익률이 줄어든 게 아니라 뭐를 줄일 수 있다고요? 위험 수준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험 수준을 이렇게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의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거기 자산 3분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이 보통 학자들이 어디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하게 되면 위험이 줄어든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거를 그냥 언급을 했는데, 이걸 뭐 숫자를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논문의 형태로 발표했던 거는 마코 우이츠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컨대 돈을 한 10억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예금에만 투자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전성이라든가 황금성은 아주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금 해봐야 돈도 안 되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아주 안 좋겠네요. 자, 이번엔 100%를 다 주식에다 투자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라든가 환금성, 그러니까 돈을 바꿔치기 하는 거는 좀 손쉬울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주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100% 다 투자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수익성이라든가 안전성은 유리할지 모르겠는데, 환금성, 이거는 좀 상당히 불리할 수 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돈이 급한데 이 부동산을 팔으려고 했는데 뭐 한두 달 내 팔리면 다행인데 1년이 되도록 2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죠. 이런 걸 환금성이 문제가 된다 입니다. 근데 요거를 예를 들어 한 3분의 1 정도 쪼개 갖고 일부는 예금, 일부는 주식, 일부는 부동산, 이렇게 투자한다면 한쪽에서 불리한 걸, 한쪽으로 유리한 걸 채워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일종의 자산 3분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오기 전에 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숫자를 동원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발표했던 거는 마코 우이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찾아 나가는 과정, 이런 걸 쭉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맨 먼저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각 자산의 부동산의 그 기대 수익률에다가, 이게 뭐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의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다 투자비를 곱해주면 되죠.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위험을 계산해라.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이 상당히 이제 공분사이라는 걸 가지고 이용해서 이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 계산기로는 계산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 계산 과정이 너무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기대 수익률로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는 위험이 줄어든 효과가 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위험이 줄어드나 이런 걸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도 뭐 몇 가지가 있나 본데, 어쨌거나 무슨 위험이 줄어드나 이번에는 이런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람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번에는 신림동으로 왔습니다. 신림동 와서 이제 고시원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고시원 사업.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20억을 가지고 이 고시원을 세 군데 투자하려고 합니다. A, B, C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20억 정도를 가지고 나누어서 이제 투자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때 자, 어떤 효과가 나타나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의 상황은, 자, 미래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미래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요 세 군데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이렇게 세 군데 투자했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만약에 미래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무원을 앞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발표했다고 쳐볼게요. 공무원 수를 대폭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축소하기로 했다. 여기는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인데, 자, 신림동에 가면 이제 공무원 공부하는 분들이라든가 행정고시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고시원들은 전체적으로 낮은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네요. 근데 만약에
이 사법시험제도를 지금 뭐 그 존치하느니 아니면 뭐 없애느니 지금 요즘에 상당히 논란이 좀 많은데, 만약에 사법시험제도를 다시 부활하기로 했다고 쳐볼게요. 부활하기로 했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지금 로스쿨 제도인데 이 사법시험 제도로만 운영할 때는 거기가 신림동이 어마어마하게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원들이 장사가 무진장 잘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로스쿨 제도로 이제 가는 바람에 로스쿨은 이제 고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쭉쭉 빠져나가는 바람에 결국 신림동이 지금은 거의 이제 어마어마한 불황의 형태를 좀 취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자, 이런 상황이라면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면 셋 다 전체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자,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면 셋 다 내려갈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면 전체로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는 위험 수준을 줄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줄일 수 없는데, 자, 만약에 A 고시원 근처에 대형 학원이 딱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대형 학원이 딱 들어온 바람에 아주 막 실력 좋은 사람들, 그리고 시설도 아주 좋게 해서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냥 밥 먹고 그냥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B라든가 C는 굳이 학원을 다니려면 상당히 번거롭죠. 그러니까 여기 좀 이게 좀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럼 굳이 뭐 여기는 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보증금 이런 거 내는 게 아니라 입실료로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입실료 한 달씩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지나서 뭐 옆으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A는 장사가 잘 될 가능성이 있고 B라든가 C는 좀 안 될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고시원들은 거의 다 아줌마들 이렇게 채용해 갖고 음식을 헤매기는데, 만약에 C 고시원의 음식 맛이 형편없다, 뭐 그러면 아무래도 그리고 다른 데는 괜찮다 그럴 경우는 C 고시원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지만 다른 곳은 뭐 상대적으로 잘못했네요. C 고시원은 그 형편없이 낮은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A나 B는 상대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만약에 A 고시원 근처에 대형 고시학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A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지만 B, C는 좀 낮은 수익을 기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난 거 이도로 메꾸면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고시원 근처에 C고시원은 음식 맛이 형편없다 그럴 경우는 C는 낮은 수익을 기대하지만 A와 B는 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위험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무슨 위험이 줄어드나 했더니, 자, 모든 부동산에 공이 영향을 미치는 위험들 있죠. 이런 것들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 있죠.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한 군데서 손해나고 이도 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모든 부동산에 공이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계적 위험,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형태를 뭐라 하냐면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체계적.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분산 투자하더라도 비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뭘 줄일 수 있다고요? 자,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일 수 없고 무슨 위험이라고? 비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들 있죠. 이런 걸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항상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동산마다 이제 이 부동산 이제 신림동 지역이 전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항상 조금 유두리 있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신림동 내에 있는 고시원들 시장을 주로 얘기하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 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예컨대 뭐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정부 정책이 뭐 변경되거나 뭐 사법시험제를 부활하겠다든가 예상 밖 인플레가 발생했다든가 전쟁이 났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모든 부동산에 공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비체계적 위험은 특정 부동산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특정 부동산은 노사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어떤 거는 뭐 이 운영을 아주 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동산은 뭐 신제품을 개발했다. 어떤 부동산은 뭐 여기서 뭐 신제품은 좀 그렇지만 매출이 어떤 건 저조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뭐라 한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줄일 때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요?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일 수 없는 거고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한번 하나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어쨌거나 이 분산 투자를 쭉 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산의 수가 좀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구성자산수가 많아질수록 위험은 점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더 이상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더 이상 안 줄어든다. 그러면 자산의 항목을 요 정도를 구성했다고 쳐볼게요. 이 정도. 그러면 이게 전체의 위험이 되는 겁니다. 총위험이다. 총위험인데 요 총위험을 좀 구분한다면 자, 요 정도만큼은 절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분산 투자도 줄일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절대 줄일 수 없다. 근데 요 정도는 분산 투자하게 되면 계속 줄여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서 요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일 수가 없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뭐를 좀 해볼 거냐면, 그 상관관계, 상관계수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자, 이 사람이 고시원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 또 어디로 왔냐면 주식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주식시장에 다시 돌아왔는데, A라는 주식, 그 다음에 B라는 주식, C라는 주식에 나눠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면, 우산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우산 만드는 회사 주식. 자,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분산 투자하는 게 더 분산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나 이런 측면을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B라는 주식은 에어컨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C라는 주식은요, 얘는 이제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주식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군데 나눠 투자했는데 만약에 투자한 이후에 옛날에 IMF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이 된다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황이 또 발생이 된다면 이 당시에는 모든 주가가 이제 폭락하면서 500선이 무너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셋 다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반대로 IMF와는 전혀 반대인 이 주식 경기가 굉장히 호황인 상황이 돌아온다면 그러면 셋 다 올라갈 수 있겠네요. 셋 다. 자, 이런 것들은 절대 뭐라고요? 분산 투자에도 줄일 수 없다고 했죠? 이런 걸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체계적 위험. 자,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 거기 순서에 따라서, 자, 주식 투자한 이후에 유독히 덥고 가뭄이 심하다. 덥고 가뭄이 심하다면, 자, 어쨌거나 우산은 덥고 가뭄이 심하니까 우산 잘 안 팔리겠죠? 안 팔리는데 에어컨이라든가 아이스크림도 잘 팔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여기 손에 난 거 이대로 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자, 비가 무진장 자주 온다. 투자한 이후에 유독히 비가 무지장 자주 온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우산 또 무지장 잘 팔리겠죠?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니까 아무래도 에어컨이라든가 아이스크림 이런 건 잘 안 팔릴 겁니다. 안 팔리는데 이거 잘 보시면 A 주식과 B 주식을 생각해 볼게요. A 주식과 B 주식은 자, 어쨌거나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대치가 변동되는 거를 비체계적 위험이라 하는데 A와 B를 보면 A가 주가가 하락할 때 B는 주가가 올라가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A가 주가가 올라갈 때 B는 주가가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반대로 움직이네요. 반대로.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움직일수록 A가 주가가 올라갈 때 B는 주가가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분산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분산 효과가 어떻다고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근데 자, B와 C를 보겠습니다. B 주식과 C 주식을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덥고 가뭄이 심하면 같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같이 떨어지죠. 같이 움직이네요. 계속 얘네들은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면 분산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효과는 어떻다고요?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산 효과는 작다. 그러면 어쨌거나 자꾸 반대로 움직이는 것끼리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상관계수가 뭐냐면 같이 어떤 수익률의 흐름이 같이 움직이는 정도 이런 거를 뭐 상관계수다 해주는데 상관계수가 얼마냐 이거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진장 복잡하게 계산합니다. 무진장 복잡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얘는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꾸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상관계수가 어떠하게요? 작다 해줍니다. 상관계수가 작다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꾸 같이 움직이죠. 뭔가 얘가 서울 갈 때 같이 서울 가려고 하고 얘가 부산 갈 때 같이 부산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관계수가 얘는 뭐라고요?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관계수가 크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관계수는 로우라는 용어를 쓰는데 가장 클 때가 1입니다. 플러스 1.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건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플러스 1일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정확히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예를 들어서 B와 C 주식 간의 상관계수 1이라는 얘기는 B가 10% 올라갈 때 C도 똑같이 10%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B가 10% 떨어질 때 C도 똑같이 10%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정확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A가 10% 올라갈 때 B는 10% 그대로 하락한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비체계적 위험을 100%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없겠죠. 그래 어차피 이렇게 요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때 자꾸 상관계수가 작다는 얘기는 자꾸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작아질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요거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이 지배 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될 것인가 이런 측면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는 A라는 부동산, B, C, D, E, F 뭐 등등등 무지 많이 이렇게 부동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그래프를 딱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거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요거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위험인데 이렇게 위험인데 이것도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위험도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했죠. 너무 복잡하니까 안 나옵니다. 어쨌거나 만약에 A하고 B를 분산 투자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은 요 정도 되고 위험은 요 정도 된다고 점을 찍어볼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B하고 D를 분산 투자하면 이렇게 또 점이 찍힐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A하고 F를 분산 투자하면 이렇게 찍힐 수 있고 이번에 A, B, D를 분산 투자하면 이렇게 또 찍힐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는 구성 항목을 달리하고 투자비를 달리하면서 수많은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수많은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을 찍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맨 좌상향 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데 요거를 우리는 효율적 전선이다. 아니면 효율적 프론티어다. 아니면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누구를 가정하냐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능하다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그러면 가능하면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위험이 똑같다. 그러면 기대치가 높은 놈을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말하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선 내에는 수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있을 텐데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셋 다 뭐는 같다고요? 위험이 같죠. 위험이 같은데 얘보다는 얘가 기대치가 높죠. 얘보다는 얘가 높고 얘보다는 얘가 높지만 얘는 선택할 수 없는 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따져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도 포트폴리오가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을 텐데 셋 다 뭐가 같다고요? 이번에는 기대치가 같죠. 기대치가 같다면 가능하면 얘보다는 얘가 위험이 작고 얘보다는 얘가 작으니까 요걸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지배 원리를 충족한다 해줍니다. 지배 원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위험이 같다면 가능하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 기대치가 같다면요 가능하면 낮은 위험 수준인 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지배 원리에 따라서
결국은 요 선 내에 있는 포트폴 모든 사람은 여기 있는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론적으로 다 여기 있는 걸 선택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더 좋아하냐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런 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우유가 있습니다. 우유. 여기는 뭐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 어떤 사람이 우유를 쓰레기 2봉지 치우면 우유를 2병을 주겠답니다. 이렇게 점이 찍힐 수 있겠네요. 네, 만약에 쓰레기를 한 봉지 더 치우랍니다. 더 치우려면 만약에 만족감이 비슷하려면 우유를 한 병 정도 더 준다면 만족감이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 점과 요 점은 만족감이 똑같다. 만족감을 여기서는 효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는 효용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효용이 무차별하다 하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효용이 무차별한 것들을 쭉 연결한다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선 내에 있는 것들은 다 효용이 무차별하다. 다음에 왜 커브로 그리냐면 이거는 이제 한계 효용이 체감해서 그러는데 그럼 무시해도 됩니다. 그냥 커브의 형태로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쓰레기 2봉지 치울 때 우유를 2병 마시면 요게 이제 만족감 요 정도인데, 만약 쓰레기 2봉지 치운 대신에 우유를 3병 준답니다. 그럼 만족감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만족감이 더 커지면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런 형태로. 이쪽으로 갈수록 만족감이 전혀 커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쓰레기 더 치운 대신에 우유를 더 준다면 만족감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같은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을 상당히 싫어할 겁니다. 이걸 위험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기대 수익률은 또 높은 걸 좋아하죠. 위험 수준에 비해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무차별 곡선이 여기는 기대 수익률이고 얘는요 위험인데, 어떤 사람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 사람인가 하면 갑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당히 완만한 형태로 그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자, 갑이라는 사람은 요 점하고 요 점이 뭐 같다는 얘기예요? 만족감이 동일하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은 이 위험이 이만큼 커질 때 기대 수익률이 이만큼 높아진다면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요 점하고 요 점이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대 수익률이 이만큼 커질 때 이만큼 큰 위험이 커진다 하더라도 이만큼 정도 수익률이 높아진다면 그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위험이 그 기대치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더 큰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큰 위험이 뭐라 하겠어요? 기대치에도 변동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상대적으로 공격적 투자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요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수적. 그래서 같은 이제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위험을 조금 더 감수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험을 아주 덜 감수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을 좀 감수하려는 사람들을 공격적 투자자, 위험을 아예 매우 덜 감수하려는 사람을요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보수적 투자자들은 무차별곡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격적인 투자자들은요 이러한 형태로 완만한 형태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보수적 투자자고 얘는요 공격적 투자자다. 그러면 자, 이 보수적 투자자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는 요게 만족감이 더 크죠. 요걸 선택하려고 하고 얘보다는 얘가 더 만족감이 큰데 얘는 구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족감이 가장 극대화되는 지점은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맨 끝에 있는 지점이 있죠. 요걸 접점이라는 겁니다. 얘와 얘가 맨 끝에서 만나는 접점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고, 공격적 투자자는요 요걸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수적 투자자에 비해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위험도 크고 기대치도 높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효율적 전선하고 투자자들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 있죠. 그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가 요거에서만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요거 이상은 안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확인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확인 예제.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하는데, 1번 보시니까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경우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1일 경우에, 1일 경우는 정확히 같이 움직인다 하겠죠. 정확히 같이 움직이니까
분산 효과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맞는 거고, 2번 보시면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하여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연결한 선이다. 맞겠네요. 효율적 프론티어, 이거를 효율적 전선 혹은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이게 전부 동일한 위험 수준의 수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그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 이게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하여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호하게 된다. 자,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하여 위험 좀 크더라도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투자안을 선호한다.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보시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하여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분산 투자하더라도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지만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일 수 없다겠죠. 그러니까 이 4번이 틀렸네요. 4번 비체계적 위험은 절대 그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일 수 없다. 자, 그래서 자, 요게 틀린 거고, 5번 보시면 부동산 상품을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맞겠네요. 왜냐하면 자, 이 부동산도 금액은 좀 크지만 일부는 서울에 있는 거, 일부는 부산에 있는 거, 일부는요 광주에 있는 거, 이렇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같은 이제 부산에 있는 거 하더라도 일부는 주거용, 일부는 상업용,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얘기한 것만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투자비를 곱하면 좀 되는 거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했을 때 줄일 수 있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일 수 없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 자신들의 어떤 무차별 곡선하고, 그 다음에 그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효율적 전선이 만나는 그 접점에 있는 게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서 그 내용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